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인구는 이제 900만 명을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10년 뒤에는 2배까지 치솟는다는데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슬슬 요양원에 들어가곤 합니다. 오늘은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님이 근무 중에 듣게 된 어르신의 사연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르신에게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슬하에 있다는데요. 자식들로부터 통 연락이 없고 하루가 멀다 하고 재산을 일찍 증여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셔서 조금 자세히 물었는데 충격적인 사연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요양원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물심양면으로 어르신을 보살피는 자식이 보이는가 하면 밤낮 없이 찾아와 말동물 해주는 자식이 있어요. 저 자신이 그리 좋은 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자식 말이에요. 그 중에는 자식이 있는데도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어르신도 있지만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어제는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어르신 자식들은 설날인데 뭐하고 지낸대요? 어르신은 말합니다. 자식 키워봤자 다 쓸모없어요. 재산만 가로채기 바쁘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르신은 재산이 별로 없거든요. 가로챌 재산도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요양원에 들어오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부끄럽지만 저희 요양원은 썩 훌륭한 곳이 아닙니다. 화장실만 가도 곰팡이가 득실거리고 갈라진 벽이 사방에 있어요. 게을러서 청소를 안 한 거 아니냐고요. 열심히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애초에 인력이 별로 없어요. 식사 때만 되면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르신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보았죠. 어르신 재산이 많으셨어요. 어르신은 말했어요. 그럼 그렇고 말고요. 제 얘기가 궁금하세요. 오늘 설날이고 하니 들려드릴까요? 저는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마침 청소도 끝났겠다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궁금하진 않았는데 센터장님이 휴대폰을 금지해서 재미없는 책이나 보려던 참이었어요. 어르신이 입을 떼셨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저는 조금만 방심해도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니 아주 같이 돈을 긁어 모으면서 살았죠. 그렇게 빚을 갚았고 차차 자리를 잡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까지 둘 얻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말이에요. 밤낮이 일해서 애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시키고 무리도에서 집을 한 채 구매했어요.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였지만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구매했죠. 자식들 노후도 부모님이 챙겨주어야 하는 시대로 변하는 중이잖아요. 시대 흐름에 저는 민감하지 못했지만 우리 남편이 그쪽으로 바삭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사놓은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랬죠. 다음 아파트를 살 만큼 아직 돈을 모으지 못했던 터라 나중에 서운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살던 아파트를 주고 빌라로 이사 갔어요. 남편은 당시에 돌아가시고 없었어요. 제 직업도 철밥통이라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았죠. 빌라로 이사 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괜히 밉보였다가 나중에 독거노인으로 찬밥 신세 되기 싫었거든요. 생활은 어려웠지만 상관없었어요. 애들이 기 안 죽고 잘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자주 오겠다던 아들딸은 어째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반찬을 싸들고 이따금 찾아갔지만 며느리랑 사위는 저를 불청객 취급만 했죠. 죽을 죄를 지은 기분이었습니다. 곧 죽어야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내가 찾아갔을 때마다 딸아이 부부는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부터 연락을 끊었어요. 고스란히 관계는 절연되어 저는 모래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힘을 빼는 즉시 손가락 사이로 사라지는 모래를 언젠가. 한 번은 딸 아이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지금 사는 곳이 손주들 성장기에 좋지 않은 동네라. 새로 이사를 가야 한대요. 왜 이런 집을 사줬냐고 저한테 따졌어요. 저는 억울했어요. 매매할 당시에는 그런 걸 신경 쓸 수 없었거든요. 그때는 금이랑 달랐으니까요. 놈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슨 죄를 지은 기분이었답니다. 살고 있던 빌라에서 나왔습니다. 거기 전세금을 따라 이에게 주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으니 이제는 딸아이가 신경 써줄까 싶었는데 어째 연락 한 통이 없어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곱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이혼했다는 거예요. 자식도 남편이 데려가서 요즘 너무 외롭고 힘들대요.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참 좋을 때 자꾸만 눈치 없이 찾아와서 둘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했대요. 나비 효과가 되어 지금 사단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보따리 싸들고 딸아이한테 갔습니다. 딸아이는 환하게 받아주며 집에서 제일 큰 방을 나더러 으라고 줬죠.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사준 집이긴 했지만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였다. 아이 집에서 살기 시작했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혹시 그 집 엄마가 사준 거냐고 묻더라고요. 아들이 질투할까봐 굳이 얘기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꼬이꼬이 캐물으니 그렇다고 말했죠. 아들은 시큰둥하게 알았다고 했어요. 잠깐 딸아이를 바꿔달래요. 둘이 무어라 속 다이더이 전화가 끊어졌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딸아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집부터 있어요. 딸아이가 조금씩 무심해지고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되기 시작했는지 저는 몰랐어요. 설거지도 안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청소도 그렇고 모든 살림을 저한테 맡기더라도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그렇게 빈둥댈 거면 집안일이라도 하라고 딸은 저한테 말했어요. 저는 꼴에 자존심을 부렸습니다. 집까지 사줬는데 제 집에서 그런 취급을 당하니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도 집안일 안 했답니다. 그때였어요. 딸아이가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한 게 그러다가 찜질방에 잠깐 갔다 왔을 때였어요.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어쩔 수없이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지갑이 있긴 했지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경로당이 열려 있을 때면 거기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명의자가 아니라는 까닭에 도울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는 연결시켜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딸아이에게 전화했어요. 딸아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당황해 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더니 말했어요. 다 알고 있다고 나 몰래 오빠 결혼할 때 두둑하게 예을 챙겨준 거 그러니 이사짐 센터 불러줄 테니까 어서 짐 빼라고 그럼 열어주겠다고 그렇게 짐을 빼고 여기 있는 거예요. 아들놈은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왜 재산을 주지 말라고 했는지. 사연 속 할머니의 이야기는 요즘 비비지 악에 일어나는 불효 소식 중 하나 같아요. 그런데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도의적인 부분뿐 아니라 법적인 의무까지 저버린 것 같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이러면 존속이 죄로령을 받을 수 있답니다. 부모님이 고소하게 하면 말이죠. 그런데 저렇게 착한 어르신이 과연 고소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 마음은 똑같아요. 자식에게 방해되지 않으려고 해요. 다들 요양원에 가기 싫고 건강하고 싶어 해요.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있지. 이런 불효막심한 사례가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듯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믿음직스러운 자식이어도 재산을 몽땅 주면 큰 코 다치는 법입니다. 빈털터리가 된 부모 앞에서 낯빛을 바꾸고 돌아보는 자식이 아주 많아요.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세상을 주지 마라. 그 순간 세상을 잃을 것이다. 두 자식에게 배신당한 여왕은 춥고 배고픈 노후를 보냈다. 평생 모은 재산은 죽기 직전에도 품고 죽어라.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톨스토이의 말을 유념해야 해요. 재산을 몽땅 주고 널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뒤늦게 말해봤자 변하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도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분은 그 시기를 적당히 조율해서 천천히 오랫동안 주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올인하다 현대판 고려장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박미자 할머니는 40대부터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그렇게 50대부터는 휠체어를 타게 됐다고 합니다. 워낙에 활달하고 긍정적이신 분이라 전동 휠체어로 온 동네를 하루가 멀다 하고 누비 와중에 휠체어가 뒤집어졌다. 발가락이 연속으로 3개가 골절됐다. 그때부터 거동이 부담스러워졌다. 요양병원에 몇 달간 치료를 받으시게 됐는데 그때 가장 힘든 경험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 진료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데요. 무엇이 가장 들었는지 들어볼까요? 요양병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놀랐던 건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잘못하면 낙상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모두들 기적 위에 볼일을 봅니다. 그러니 대변을 보고 나서도 한참을 차고 있어야
해요. 1시간 가까이 저희 대변을 음미해야 한답니다. 물컹물컹하다 감은 땀과 지독하게도 구분이 어려워요. 엉덩이는 금방 짓물러 있고 욕창 생겼습니다. 물을 안 줘서인 걸까요? 저는 소시적부터 물 먹는 하라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물을 많이 마셨는데요. 여기서는 소변을 자주 보면 기저귀를 가는데 불편해진다. 물을 거의 주지 않으니 선인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온몸은 거의 항상 찐득해서 없어 제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좀 가치가 달라고 하면 물수건을 던져주며 건투를 빈다고 말하곤 해요. 식사할 때면 새벽에도 깨워놓고 몇 시간을 줄창 대기시킵니다. 그제야 밥을 줘요. 불만을 제기해도 요양병원에 총여 명의 어르신이 누워있는데 어떻게 한 명씩 진수성찬을 줄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면박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저기 민원도 넣고 큰 소리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쫓기듯이 퇴원을 당했어요. 저는 곧 죽어도 집이 좋아요. 퇴원은 축복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아신 분이 거동이 불편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의뢰지신 것 같아요. 저런 어르신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도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은 듯합니다. 남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건 나의 순위 아닙니다. 그런데 요양원이라는 곳 정말 말처럼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곳가요? 다음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자녀가 얘기하는 요양원에서의 약 처방 때문에 거동이 되려 불편해졌다는 사연인데요. 평범하지는 않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사회복지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요양원에 점검차 왔는데 어머님이 걷는 걸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약 1년 정도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입소 초기에는 적응하지 못하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적응하는지 연락이 차차해바라기 씨 자녀분 오셨군요. 매번 같은 어조와 음색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때마다 들리곤 하는 저 목소리는 영 적응이 안 됩니다. 가벼운 목내 끝으로 건물에 들어가니 엄마가 누워 있어요. 몸을 일으켜 세우니 절뚝이다. 그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러 뭔가 찜찜해서 한참을 추궁하니 알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독한 약을 처방했다는 거예요. 원래 엄마 치매 약은 제가 전해줘요. 대부분의 병원은 대리 처방을 거절하지만 수년간 처방받다 보니 일궈낸 성과가 있었어요. 그렇게 원리의 엄마한테 약을 갖다 줬어요. 요양원에서 전화가 오면 는 항상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락도 없이 자체적으로 약을 투약시킨 겁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엄마는 사소한 약에도 부작용을 일으켜서 신경 써 주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화가 솟구쳐 가까스로 억눌렀다. 1년 365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침착하게 물었어요. 어째서 자체적으로 처방했어요?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분명 전화를 드렸을 텐데요. 통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사과까지 하니 저는 엄마 손 붙잡고 병원이나 갔습니다. 원래라면 대리 처방을 해야 했지만 엄마의 상태를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주말이라. 병원은 30분이 지나자 저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을 절뚝거림 보게 돼서 있을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처방해도 문제 없을까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어요. 더 이상 약물은 소용없다고. 요양원에서 안 그랬나요? 저번에 분명히 통보했을 텐데요. 그런데 또 처방해 달라니. 저는 난감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휴대폰을 켜보았습니다. 약을 가져오라고 요양원에서 발신한 전화가 예전에 있기는 있었는지 확인해 보았어요. 부재중은 없었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따진다고 한들 엄마가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엄마 손 붙잡고 집으로 왔어요. 요양원의 짐은 그날 바로 뺐습니다. 엄마는 얼마 뒤부터 잘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항상 부지런히 돌아다니십시오. 알고선 그것을 찾는 느낌이었어요. 찬장을 열고 닫고 닫아요. 5분 후에 또 닫습니다. 옷장, 서랍장 등등 예외는 없습니다. 같이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자고 해도 묵묵히 닫습니다. 서너 번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요. 일주일쯤 뒤 센터장님이 직접 전화하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마침내 안정을 취하려 하기 시작했는데 왜 짐을 뺐냐고 다시 들여보내라고.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 물었어요. 대체
무슨 약을 투약 시 조 센터장님은 말했어요. 어머님이 잠을 못 주무셔서 필요한 약을 처방 시 그쪽이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킨 약이다. 그러니 전화를 제때제때 받지 그랬냐 저는 말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세요. 그랬더니 정적을 한참을 머금고 말하더라고요. 요즘도 이리저리 돌아다니시고 요양원에서 하도 그러셨어. 화상도 몇 번 당하고 손까지 잘릴 뻔했다고 정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알아대야 않았다고요. 자꾸 안 주무셔서 어르신들이 대거 떠나셨어요. 손에 배상을 청구해도 시원찮다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역시 받지 말걸 그랬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부랴부랴 입원을 시키니 새하얀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빈혈로 인한 쇼크사 같아요. 최근에 어머님이 뭘 드셨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사과 드셨을 거요. 의사 선생님은 물었어요. 처방받은 약이 있나요? 없다고요. 한 달 전에도 저는 대답했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땐 요양원에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요양원 번호를 묻고는 잠시 나갔습니다. 돌아오셨을 때에는 얼굴이 많이 울그락불그락 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의사 선생님은 말이 없어요. 입술만 움직이십니다. 무슨 욕을 하는 것도 같아요. 마치 지갑을 훔친 사람보다 잃어버린 사람이 더욱 잘못이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음 입수하는 날에 그분들 엄청 친절하셨으며 와서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면 되려 지내기 힘들어요. 얼마 안 가 어머님은 여기를 집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잘 지낼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엄마는 한 번도 요양원을 을 집이라고 칭하지 않았어요. 가끔 통화할 때에도 어디 누워 있다고 했고 외출하다 복귀할 때도 왜 남의 집에 가냐고 했습니다.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제가 관심이 부족했네요. 참 답답한 사연이었는데 얘기를 하려다 많은 느낌을 왜 자꾸 고수하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어라 항의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일까요? 그 요양원은 대체 뭐하는 데일까? 악질 의료시설은 어르신을 수월하게 관리하려고 마약성 진통제를 쓴다던데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너무도 무서울 것 같습니다. 안락한 노후가 불편하면 안 될 거예요. 요양원은 웬만하면 지인의 추천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더욱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